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나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되는데요. 잘 받아서 잘 쓰기 위한 소비 쿠폰 관련 정보 오늘 이슈 톡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보 준비했는데요. 빠듯한 살림에 재테크는커녕 지출 관리도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정부 지원부터 미래 준비까지 한부모 가정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주문한 가운데 경남 산청군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남 산청군으로 가서 피해 현장 직접 점검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몇 년 만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고 또 당장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있는지 잘 챙겨보라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도 문제고 또 더불어서 이재민들이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총리실은 또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 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24시간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있을 때. 그래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그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오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임명한 제가한 신임 장관 9명이 참석을 하는 자리였고요. 실종자 구조 현황 또 호우 피해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 이런 수해복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렇게 3명에 대한 임명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했는데요. 이 중에서 2명은 무난하게 갈 것 같았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원래 코로나 수혜 주식을 남편이 들고 있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거는 그 코로나 수혜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는 2020년에 터졌는데 2018년에 팔아버렸고 나머지 이해충돌 한다는 주식들도 2만 원에 샀는데 9천 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차익은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게 아닌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도 더 소명한 게 없을 정도다. 의혹을 거듭 제기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물론 인사청문 때마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좀 여야 막론하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덮어놓고 의혹이다 이렇게 터뜨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성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강선우 후보자 의혹은 연일 커지고 있죠. 어제 큰 뉴스가 됐던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걸 정영애 전 장관이 폭로했습니다. 이 내용 대충 보면은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센터 설치하는 게 갑자기 뚝딱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의사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더니 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화를 냈고 결과적으로 여가부 기조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 한마디에 예산 부처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메랑 같은 게 본인이 지명된 게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정영애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렇게 토로를 했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아마 오늘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후폭풍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옹호로 논란을 빚었던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 결국에서 자진 사퇴를 했네요. 네,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빠르게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불거졌던 의혹은 워낙에 계엄 옹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야당 향해서 뭐 빨갱이, 5.18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는데 강준욱 전 비서관이 보수 쪽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손절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탕평의 측면으로 보기에도 과거 행보가 너무 주워 담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여당 내부에서도 굵직한 인사들, 그러니까 당대표 주자 2명, 정청래, 박찬대 또 현직 의원들까지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반발을 하면서 좀 일이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대통령실은 이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서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 임명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나 이진숙으로 막고 강준욱으로 막는다고 강선우가 가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지키려면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검으로 넘어가면요. 이른바 이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 7070 전화번호 있었습니다.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냐 했는데 맞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그 문제의 VIP 경로설. 이게 2023년 7월 31일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이 그날에 02-08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2분 48초간 통화를 했고 이 문제의 이 전화가 끝나고 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자료 이첩은 보류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어서 몇 분 뒤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정상 출근하게 하라 지시했다. 요게 이 경로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전화번호 기밀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JTBC가 보도하고 나서 다음 날에 대통령실 명의로 돼 있던 번호를 해지하고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재개통을 한 사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때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직전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동안 이종섭 전 장관은 2년 내내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 맞고 둘이 통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종섭 전 장관은 경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통화는 했지만 경로는 아니었다. 질책도 없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이첩 보류 지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기 위한 판단과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아예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윤 전 대통령이 그 발신자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이 2년 만에 드러난 거고요. 특검팀은 이 상황을 보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 네. 그래서 관련해서 특검의 움직임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늘은 VIP 경로를 전달받았다고 하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예. 구속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나란히 소환했어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 네. 김건희 여사한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예. 각각 출석 요구서를 송부한 건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다가 송부를 했고 네. 김건희 여사는 주거지로 우편 송부를 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예고가 돼 있던 거잖아요. 네네. 그 16개 의혹을 들여다보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도이치모터스랑 삼부토건 이런 주가 조작 의혹, 또 건진법사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건데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거는 여기에 명태균 그 불법 여론조사 80차례 넘게 무상으로 받은 대가 걸려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라는 혐의가 들어갑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은 특검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하면서 출석할 뜻을 내비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다루는 의혹들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소환 조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특검은 또 주가 조작 사건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관련자들, 연루자들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했어요. 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또 호소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근데 이게 참 구치소에서 옥살이 중인데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동시에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관련된 기관, 기업들 대상으로 강제 수사도 착수를 했죠. 네. 여기에 걸려 있는 거는 그 수출입은행, 그래서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 네. 서울 강동구 히림 사무실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인력 보냈고요. 그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과 관련된 PC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기재부의 개발금융국 예산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근데 기재부 자료는 그러니까 압수영장 집행의 형식은 갖추고는 있지만 임의 제출 형태로 받을 거라고 해요. 수사 효율이라든가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특검이 기재부하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하고 여기서 건진법사가 청탁한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통일교 핵심 간부였다고 하는 윤 전 본부장 있죠. 네. 윤 전 본부장이 원래 그 관련해서 우리 일 좀 봐줘라 하고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뇌물을 줄 것을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청탁했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네. 네. 그때 그 당시 청탁 내용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실제 타임라인을 보면 이런 청탁이 이루어졌을 무렵이 이때가 2022년 6월 달인데 이 당시에 정부가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에 7억 달러였던 걸 1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렸고요. 네. 같은 해 11월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영동 1터널 부근에서 옥천 3터널까지 2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금강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수원까지 1차로 작업 중이고요. 수원 부근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8km가량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양양 부근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휴게소에서 강일까지 1차로 작업 중이고요. 덕수산패에서 강일 역시 4km가량 막힙니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공주 쪽인데요. 가덕터널 부근에서 부여 2터널까지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는 6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둔내 부근에서 둔내까지 2차로 작업 중이고요. 둔내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보죠.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뭐 한 사람의 인재를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막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 돈 뭐 19조 원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네. 이 메타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네, 소식 네. 전해드렸는데 네.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 한 사람의 1,000억 이런 계약금 나오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직장인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 계약금을 1,000억을 줬다. 말이 되나 싶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네. 호날두 선수, 뭐 메시, 뭐 이런 이제 축구 선수들이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방금 얘기해주신 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 지난 5월 7일에 메타 플랫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초지능 연구를 전담할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CEO인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네. 우리 돈 19조 5천억을 그 전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뭐 인수하는 이런 네. 형태를 보여줬는데 네. 이 사람이 팀장 리더거든요. 네. 그럼 그 밑에 직원들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영입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이냐. 네. 최고 수준 인재한테 4년에 걸쳐서 최대 4천억. 그러니까 우와. 우와.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구원 11명 이상을 이제 명단도 공개했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글 출신 아니면 엔트로픽 출신, 오픈 AI 출신들 이런 연구자들을 지금 줄줄이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와, 몸값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네. 진짜 월드 클래스 스포츠 선수들한테서는 이렇게 들었던 그런 몸값인데 이제 연구원들을 이런 돈을 주고 데려오는 시대가 됐는데 이 중에 그 한국인 연구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픈 AI의 고위직 연구원이었던 분, 네. 이분이 메타로 이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그 연구원 중에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든 연구원으로 이제 이름이 아주 알려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 정형원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뭘로 유명했었냐면 챗GPT 5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 실제로 본인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상한 형태의 한국어를 AI가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연구로 보여주신 분이었거든요. 아,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 앞에 뭐
쓰레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집 앞에 쓰레기가 있습니다라고 쓰면 알아듣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집 앞을 바꿔서 앞집에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레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쵸? 신기하게. 그렇죠. 그런데 AI는 그런 거 못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5.1이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던 분입니다. 정형원 씨.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오픈 AI에 있다가 메타로 넘어간 것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을 포함해서 오픈 AI 연구원 최대 10명 이상이 지금 메타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몸값 역시도 선문학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픈 AI에서만 지금 10명 이상이고 이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AI 사업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로 중요한 인재들이 메타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힐이라고 하는 이 비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서 서비스가 조금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준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2021년에 구글에서 애플로 넘어와서 100명 규모의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팀을 이끌어오던 이 수석 엔지니어인 루밍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번에 메타로 이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명짜리 이 팀을 이끌고 있었던 애플의 핵심 인재가 이 메타로 넘어갔고요. 아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약간 AI 쪽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핵심 인력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그러면은 애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부의 소식통에 의해서 좀 전달되는 이야기로 보면 이 애플의 서비스를 자칫 잘못하면 외주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지금 AI 서비스에 있어서 애플이 조금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메타가 지금 인력의 블랙홀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애플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고 이런 뭐 IT 업계에서 좀 선두주자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의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이고요. 이 정도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에게 이렇게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좀 노력도 하고 돈도 더 뭔가 보상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메타의 인재 유출에 대항해서 직원에 대해서 보상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공격적인 주식 보상 전략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인센을 더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연구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 보상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메타가 쏟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계속해서 인재들이 뭐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메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메타는 도대체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초지능이라는 연구소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초지능이 무엇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십억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AI 이 정도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가 해외에 있는 외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정체를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인간보다 뛰어난 뭐 이런 거니까 뭐 인간을 해치는 건가 아니 뭐 인간의 뭐 지식을 뺏어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초지능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엄청 위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단순하고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 메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가지고 뭐 오픈 AI나 이런 것들은 뭔가 세상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일을 좀 효율화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못 풀던 과학적 연구를 풀거나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메타가 하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뭐 우리의 뭐 어떤 과학적 문제를 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도와주는 형태거나 일상에 좀 교류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AI를 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되게 엄청난 큰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간단한 개인의 삶을 도와주는 형태로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례를 뭘 들었냐면 네. 최근에 메타가 이 안경, 이 메타 글라스 쪽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이벤 기반의 메타 글라스가 아직은 한국은 제대로 안 돼서 우리는 좀 못 느끼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어느 수준이냐 안경을 끼고 또 미국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페니시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스페인어를 쓰는. 네. 그래서 이미 영어로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동시에 스페인어로 듣고 반대로 그 사람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면 이 안경을 통해서 영어로 들리는 이게 이미 지금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안경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골전도 이어폰으로 네. 이 안경 태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네. 이어폰을 굳이 끼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소리를 잘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그러면 구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되게 잘 만든 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안경에 그럼 아래에 뭐가 막 뜨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옆에 붙어 있고 네. 소리를 통해서 인지를 해요. 근데 이 형태가 그러면 중요한 게 네. 눈이 안 좋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눈이 좋은 사람도 그냥 선글라스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끼고 있어서 이 카메라가 또 뭘 해주냐면 카메라가 세상을 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 가서 여행지 잘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야 여기 어디야? 네가 한번 좀 관광객 모드로 설명을 해줘.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직접 소리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미 이게 구현이 됐고 네. 이게 한 50만 원 전후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렇게 것 비싸지도 같은데요? 않아요. 네. 네,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초지능은 여기에 조금 더 맥락을 넣겠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이제 안경 같은 걸 끼고 그냥 대화를 해도 그냥 얘가 질문과 응답을 할 뿐이지 저에 대한 맥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까지 기억을 하기 시작한다. 맞춤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나운서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래스를 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나운서가 저한테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I가 그거 지난번에 너가 얘기했던 그 맥락하고 비슷한 거야 라면서 제가 힌트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 혹은 제가 혼자서 웅얼웅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AI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평상시에 이런 글을 쓰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한 3일 전에 얘기했었던 그 내용까지 합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초지능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안경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AI 안경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지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안경을 안 끼면 인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거 안 끼면 이제 내가 평상시에 불편할 수준 이런 수준이 될 정도의 A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초지능의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안경을 쓰는 게 어떤 기본값이 되는 미래가 오고 있다. 마치 우리가 SNS 없으면 불편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형태의 초지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에 녹아 들어가는 AI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의 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그림을 좀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똑한 사람들, 완전히 초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인터뷰 보면 인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커버그가. 네,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얘기한 거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을 잘하는 수백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거의 모든 그림이 들어있는 50명에서 70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려면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GPU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고 또 이 GPU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여러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수백 명이 여기에서 이것저것 짜잘짜잘 연구시키는 것보다 머리 좋은 50명, 70명한테 이 GPU를 쫙 몰아주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고 뭔가를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런 인재들이 전 세계에 몇백 명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명 없는 인재를 한 6개 정도의 빅테크 회사가 다 데려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 우리는 그 이상을 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당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달러면 1,000억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 우리가 말하는 GPU가 붙어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이들이 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를 씁니다. 그럼 수천억 달러라고 치면은 수백조거든요. 수백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수백조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50명, 70명에게 아주 핵심을 몰아줄 거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1,000억이 몇백조에 비하면 싸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그럼 자본 지출에 한계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쉽게 말해서 GPU를 많이 주고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결국에는 속도를 줄여주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자본을 넣을 수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2, 3년은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메타의 전략이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우리는 그럴 돈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료가 엄청나니까 네. 뭐 오픈 AI, 뭐 챗GPT 만드는 회사라고 해봤자 지금 뭐 투자 받는 라운드지 돈 못 벌잖아.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그럴 돈이 있으니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메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엄청난 자신감 뭐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건희 회장이 네.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다 이랬던 말도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연구원들이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돈도 연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보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떤 다른 혜택이 또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10만 명이 아니라 진짜 거의 되면 한 사람이 100만 명 먹여 살리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GPU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요즘에는 이 AI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메타에서 지금 이거를 마음껏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경험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집을 너 원하는 대로 짓게 해줄게. 그리고 GPU도 마음껏 줄게.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는 사람을 소수로 50명씩 모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를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이룰 걸 다 이루고 새로운 팀에 가서 내가 저 팀을 멋있게 만들고 싶다. 내 마음대로 어떤 걸 해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포지션도 잡을 수 있어라고 네.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아하. 연구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메타에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인재 풀이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 중국인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팀이 전체가 50명에서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이미 모인 44명의 리스트가 지난 주말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 중에서 상당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44명 중에 21명이 중국계입니다. 절반이네요. 네. 거의. 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미국 상위권 대학 박사 출신이거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인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처음에도 11명의 인재가 공개됐었는데 그때도 11명 중에 7명이 중국계 개발자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중국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의 이 엄청난 초천재들이 모이는데 네. 거기 이미 절반 이상이 중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이걸로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저희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네. 이런 중국 인재들 모습이 좀 담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인재 전쟁이라는 다큐였는데 제가 너무 네. 인상 깊었던 게 네. 1부 제목이 공대에 미친 중국이었고 공대 네, 2부 제목이 네. 의대에 미친 한국이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것 같고 분명하네요. 네, 이미 중국에서는 그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 물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과학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네. 상위 1% 엘리트를 위한 특별반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냐면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 네네. 이 사람들에게 5배가 넘는 연구비를 계속 주면서 기본적으로 그림자 연구실이라고 해서 미국의 연구를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격차를 줄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1000명에게 원사라고 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국가의 과학기술 방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가 많은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준 것처럼 네네네. 중국 입장에서도 돈과 함께 이런 능력과 권한들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전략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들이
갑자기 이제 정말 오히려 가장 초천재들의 절반이 중국인이 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좀 안 어울리는 듯 이렇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이제 진짜 짧게 남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인재?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재 순유출국입니다. 순유출국입니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박사들이 많은데도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진짜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AI 키울 때 네. 일단 인재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네.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자 드리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또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의자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자가 첫 번째 음절에 올 때는 반드시 의로 발음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의로 발음하거나 이로 발음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격조사로 사용될 때는 의나 애로 발음해서 질서의 확립 또는 질서의 확립과 같이 발음합니다. 오늘은 의자의 발음과 관련해서 의례적과 이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할 때도 구별되는 것처럼 의례적은 첫 음절에 의자를 쓰고 이례적은 이자를 쓰는데요. 의례적인 인사말과 이례적인 인사말은 서로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먼저 의례적인 인사말은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인사말이라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유명 인사들이 인쇄해서 보내는 의례적인 연하장보다는 서툰 글씨라도 직접 손으로 적은 엽서 한 장이 더욱 반가운 것이죠. 반면에 이례적은 달을 이자에 법식 예자를 써서 상리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말은 일반적인 인사말과는 다른 특이한 인사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의자와 이자 중에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글자 표기는 물론이고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무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동해안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라남북도, 경상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31도, 제주 32도, 대전 33도, 대구, 광주, 강릉 34도, 삼척과 경산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오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금요일에는 서울과 대구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기도 광주와 평택, 양평, 여주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60mm,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저서 및 발언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 절차대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에 도전하지 말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산시청과 시공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등을 막겠다며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 12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소비 쿠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이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신청 방법이나 사용처 등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에서 행정안전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소비 쿠폰 신청과 사용 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어제도 이 신청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몇 분 정도 신청을 마치셨을까요? 예, 어제 저희가 추산한 숫자는 697만 5,642명, 약 700만 가까이 됩니다. 예, 700만 명이면 전체 중에 한 14%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비수도권이나 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분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농어촌 지역에 84개 시군이 있습니다. 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보다 5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차를 합치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이제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기준일 이후에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사용 지역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사용 지역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급 수단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그 신용카드사에 그 사용 지역 변경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다만 이사 전에 그 해당 지역의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있죠. 그 상품권이나 해당 지역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 이런 거로 지급받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가더라도 사용이 안 되니까 사용 지역이 변경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이사 가기 전에 지급받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다 쓰고 가시는 게 바람직한 소비 패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려해서 이사 가는 지역, 만약에 그러면 이사 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그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사 가고 나서 해당 지역에서 신청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바로 또 신청되고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기 전에 신청하더라도 이사 가고 나서 지역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건 또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리고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는 조금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3만 원, 5만 원 이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할 때는 3만 원,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5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따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 체류 중이라면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소비 쿠폰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경우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지급 기한 내,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차분은 9월 12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귀국했다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다면 출입국 사실을 확인을 거쳐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1차 지급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니까 그 전에는 들어오셔서 출입국 사실을 뭔가 확인을 하고 소비 쿠폰을 받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간 안에 새로 태어나는 뭐 신생아, 9월에 뭐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기준일을 6월 18일로 잡았습니다. 6월 18일로 잡아서 모든 지급 대상 DB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는 그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그 출생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이고 9월 12일 전까지는 출생 신고를 마쳐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1차 지급은 9월 12일이기 때문에 모든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는 첫 주라서 요일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뭐 어느 때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이 첫 주에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요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지자체별로 요일제를 연장 운행하는 곳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주일만 할 거라고 저 보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이 신청 첫날인데 하루 동안만 거의 700만 명 가깝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이후로는 요일제 하지 않아도 좀 수월하게 신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연장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그러면 이 신청을 다른 사람이 대신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은 직접 신청해서 지급받는 겁니다.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법정 대리인이나 그 같은 세대원,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런 분들이 본인의 신분증과 그 지급받는 분의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서 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대리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네. 출생자 미성년자들은 그럼 어떻게 받나요? 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그 같이 사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세대주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까요? 네,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네. 또는 뭐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네. 미성년자 본인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만약에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외 상황을 조금 가정을 해보면 네.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뭐 네. 고령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해서 거동이 좀 불편하고 또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찾아가는 신청이라고 네.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 또 그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그 공무원들이 재방문해서 소비 쿠폰을 선불 카드나 네. 지역상 상품권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준비된 그런 지급 수단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그 찾아가는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미리? 네, 지자체에 네.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찾아가는 신청을 신청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해당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음 주부터 찾아가는 신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직접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력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찾아가는 신청을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을 할 만한 분들을 네. 장애인이나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네.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접수하고 그렇게 해줄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자치단체에서 한번 판단해가지고 여력이 되는 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찾아가는 신청을 한번 찾아보셔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카드로 받는 경우 그리고 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이렇게 나뉜다고 해주셨는데 각각 이 소비 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마 과거에 20년도, 21년도 이럴 때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네. 뭐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은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때 방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카드사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핸드폰의 앱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카드사에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예. 또는 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뭐 신한은행 제가 특정 네네. 그래서 그런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도와드릴 거고요. 네.
지금 각 지역에서 쓰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에 따라서 모바일이나 카드형 이런 경우는 그 상품권 앱,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네.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 지류형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가시거나 또는 선불카드, 그 일회용 카드처럼 된 선불카드를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아니면 뭐 콜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카드사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는 방법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지류 상품권을 받는 방법 뭐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의무 복무 중인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처가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군인들은 아무래도 이동이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편리한 방식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군인들이 이제 군대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네. 이런 나라사랑 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네. 그 소비 쿠폰을 군마트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군대에서는 PX 또는 네. BX라고 하는데 군마트에서 전국에 있는 군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또는 본인이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신청 지급받고 싶다 이러면 자기가 사는 관할 그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그 지자체에서 지류형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대로 발송하는 그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받은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받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급받으면 바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도지역,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도지역이라면 네. 그 도지역 내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사는 시, 자기가 사는 군, 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사는 분들은 그 서울특별시 내에서 또는 광역시 내에서 자치구하고 상관없이 네. 시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 쿠폰 받아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짚어주실까요? 예, 그게 좀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내에 사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정했습니다. 네. 그 기한 내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면 네. 그 잔액은 남은 잔액은 전부 소멸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11월 30일까지는 네. 다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이 사용 가능한 매장, 불가능한 매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 가능한 매장인지 쉽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네. 하늘색으로 된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 스티커요. 네, 네. 네, 그걸 지자체를 통해서 매장마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 가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저희 기준은 신용 체크카드 또는 뭐 선불카드 이거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연 매출이 30억 이하의 매장입니다. 네. 그런 매장에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그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쓸 수가 없는데 마트 네네. 안에 있는 뭐 안경점이나 미용실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당연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일반 국민들도 다 이해하시고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마트 내에 그 임대하는 형태로 그 운영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뭐 네네. 약국이나 미용실이나 뭐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연매출 30억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비 쿠폰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부정 사용하게 되면은 지원금을 환수한다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어저께 지급이 시작되면서 네. 몇 군데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간 거래 이런 걸 저희가 조금 확인을 했고요. 네. 만일 그렇게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등 그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된다면 네. 저는 환수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를 뭐 현금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거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상품권으로 생각해서 거래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저촉된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관련해서 알림 뭐 문자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스미싱이나 피싱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거 꼭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그 스미싱이라고 이제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 그런 그 사기 수법입니다. 네. 그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런 스미싱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 정부나 지금 지급을 하는 카드사에서는 URL이라고 합니다.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인데 그런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거는 무시하거나 바로 삭제해 주시거나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상담하는데요. 네. 최근에 만난 분들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재테크 계획은커녕 지출 관리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요. 네. 게다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장시간 일해서 자녀를 돌볼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까지 챙기기란 솔직히 쉽지 않죠. 예. 제가 만나본 분들도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는 측면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긴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고 돈벌이도 하고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서형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은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경력이 단절됐다가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이러한 일자리로 재취직한 분들도 계셨고 또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니까 풀타임보다는 시간제로 일을 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 소득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떨어지죠. 그렇죠. 게다가 이유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좀 분야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거비가 크게 차지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있겠고요. 또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부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자 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는 분들이 많았고 그럼 그만큼 교육비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봐도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아 보이긴 하죠.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한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평균이 아닌 최소 필요한 생활비가 약 26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예요. 이건 자녀가 한 명일 경우고 두 명 이상이면 지출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녀 어린이나 용돈까지 포함하면 혼자서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 지원책도 있긴 한데요. 생활비를 월 30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아껴서 돈을 이렇게 모아 나가고 이걸 또 굴릴 틈은 진짜 도저히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봐야겠죠. 일단 주거비부터 들여다볼게요. 한부모 가정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바로 주거비인데요. 제가 상담해보니 한부모 가정은 소득에서 뭐 30%에서 아주 많게는 5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자가보단 월세나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단 주거안정, 주거비 절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정부의 주거정책을 이용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자금 지원, 특별공급제도 등 한부모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임대주택, 그 안에서도 영구임대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이 다양한데요. 월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인 영구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생계의료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국민임대주택도 있는데 이 경우 시세의 60%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3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조건에 맞다면 이런 임대주택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LH나 SH가 집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맺어 한부모 가정에게 재임대하는 주택도 있고 소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해당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LH나 S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혜택이니까 꼭 챙기셔야겠고요. 이 제가 뭐 관심 있게 이렇게 분양 공고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 공급 물량 중 대략 10%를 한부모 가정에게 배정하는데요. 지역별로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한데요. 앞서 가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앞서 얘기한 정부의 주거정책도 너무 좋지만 사실 자가가 있으면 안정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더 떨어지기에 여건만 된다면 저리대출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신청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지자체별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 내용도 많고 조건도 다 달라서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복지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집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주거 지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부터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지센터 번호 국번 없이 129였고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 담당자 찾아가 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주거비 부담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던다고 해도 기다리는 게 자녀 양육비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이 양육비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한부모 가정에서 주거비 외에 가장 큰 부담이 자녀 양육비죠. 네. 말씀하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용돈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 식비도 꽤 많이 듭니다. 아, 그렇죠. 많이 먹어요. 네. 만약 이혼한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50% 이하라고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미지급 피해자 70% 이상은 엄마, 즉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싱글맘들과 상담을 해보면 양육비 약속을 어기는 비양육자가 참 많더라고요. 네. 아무리 합의서에 명시해도 지급을 미루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오롯이 본인 소득으로 한 달 가기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혼한 경우 그 이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 구성은 또 줄어들었고 소득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줄일 게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관점을 바꿔서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최소한 모아야겠다. 먼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 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작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는 제도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여러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만 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꼭 신청하시고요. 네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네. 그리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 가정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네. 바쁘다 보니 이조차 안 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요. 양육비 소송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못 받아 생계위기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애태우거나 더 이상 감정 상하기 싫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양육비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월 수입에 보태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득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게 결국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양육과 생계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테크가 먼저라기보다 지출 통제가 우선입니다. 아하. 그래서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잘 정리해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지출에서도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조금 다른 가정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필수 생계비와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저축 순으로 이렇게 지출 순서를 매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모든 상황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비상자금 확보죠. 비상금. 네. 한부모 가정 역시 비상자금 꼭 필요합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실 경우 더더욱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하. 조건이 된다면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학비 지원, 주거 지원,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등의 정부 제도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일자리가 불안정한 분들의 경우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지역 교육 훈련이나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 등 정부의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도부를 마련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면 좋겠죠. 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루하루 뭐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비상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비상자금 모은 다음에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자녀 교육비 준비겠죠. 아하. 교육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작더라도 월 고정 금액을 입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는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등을 점검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이라도 잘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또 한부모 가정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개별 맞춤형 지원 연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알아보시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꼼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일단 최대한 잘 활용하고
지출을 통제해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좀 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사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주거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얘기해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주거비가 더 들더라도 경비 아저씨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사실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비상금 확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1772님 미술 강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큰 편이라서 학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전세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목돈 마련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노멀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소득 대비 지금 지출이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1772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정된 소득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해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축 금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목돈을 조금 모으게 되면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제도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전세 주택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양가족 수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7728님 함께 힘든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모임 뭐 찾으려면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뭐 포털 사이트 카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뭐 지역 활동 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모임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경제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집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복지 담당자 뭐 통해서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22님 조카 딸이 20대 중반인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 요구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보다는 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업이 중단됐을 때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싱글맘으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싱글맘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지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콩으로 HJINHO7130님. 친구분 중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한부모일 경우에 자녀들이 저축할 때 뭐 이자 혜택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자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이자 혜택보다는요. 그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때에는 자녀 한 명당 9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교육비 지급이 더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앞전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한부모 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네. 이때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944님 아까 저축 금액을 정해두고 먼저 이렇게 빼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부모 저축 같은 경우에 급여 몇 % 정도 뭐 예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50%를 저축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 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30%는 꼭 하라고 하는데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벌이하고 한부모 가정이 차이점 분명히 있는데 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축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굳이 비율을 나누라고 한다면 20% 이상은 가져갈 수 있게끔 가계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20% 이상을 권장한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름 날씨가 진짜 변화무쌍한 것 같은 게 뭐 폭염으로 막 바깥을 나가기도 막 어렵고 숨이 턱턱 막히다가 갑자기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고 하잖아요. 당황스러운 맞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오늘 여행 컨셉이 이거라면서요. 당황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거라고요. 네. 그 혹시 기억나세요? 한 15년 전인가? 네. 개그 콘서트에서 그렇죠. 유행어 있었잖아요. 당황하셨어요? 이거군요. 그겁니다. 네. 딱 그 컨셉으로 한번 잡아왔는데요. 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요? 네. 혹시라도 자신의 MBTI가 J 말고 계획적인 J 말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즉흥적인 선호자인 P형이라면 아주 공감할 그런 여행법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이들 보통 사람이라면 김이 빠질 건데요. 그렇죠. 짜증이 치솟겠죠. 예. 또 하필이면 어제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비라니요. 하늘을 원망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예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선한데요. 새로운 자, 지금 소개할 충북 제천의 정방사는 이 비 오는 날 가야지 그곳의 진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훨씬 더 근사해진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는데요. 네. 사실 비의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슬비가 내려도 좋고 또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려도 이곳의 분위기가 아주 운치가 더욱 살아나는 그런 비 오는 날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충청권 여행을 하시다가 아니면 좀 준비하시다가 비가 내린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충북 제천의 정방사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네. 보통 이 여행 가면 종교는 좀 초월해야 합니다. 네, 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가톨릭 성당에 꼭 가봐야 하고, 그렇죠. 또 뭐 스리랑카에서는 당연히 사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불교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사찰이 많은데요. 네네. 일단 이 법당 마루에 한번 걸터 앉아 보십시오.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세상 시름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저 멀리 말띠말따는 청풍호가 보이거든요. 야, 호수마저도 아련하게 비에 젖는 풍경이 아주 그만입니다. 예. 정방사는요, 금수산 의상대라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리산 법주사의 말사인데요. 동국 여지승람에는 산방사라고 나옵니다. 한 스님이
부처님 설법을 널리 펴고자 의상대사를 찾아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절터를 어디에 세우면 좋겠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그때 의상대사가 지팡이 하나를 내주면서 지팡이가 멈추는 곳에 절을 세워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 그곳이 지금의 정방사 자리입니다. 이야, 지팡이라고 하면 무슨 이렇게 마법 지팡이 같은 거는 영화에서 좀 접한 것 같은데 절터를 날려주는 지팡이라니까 되게 재밌는 전설이네요, 정방사. 이 정방사가 네. 그 스스로도 운치가 좋지만 네. 찾아가는 길 또한 아름다운데요. 이 차로의 오른쪽 차창 밖으로 아주 수려한 청풍호의 풍경이 따라오고요. 네. 이 정방사 표지판을 보고 능강계곡으로 올라가면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쫙 펼쳐집니다. 예. 이 길을 따라서 한 10분, 한 15분 정도 가면 절 주차장에 닿는데요. 차를 주차하고 가파른 길을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정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절 앞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한 바위 2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서 한국에서 절로 들어가는 가장 좁은 길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절은 의상대 아래 마치 제비집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거든요. 네. 청풍루와 유운당, 원통보전, 난전이 의상대 아래로 이 줄 맞춰서 딱 서 있는데 요사체라고 해서 네. 이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네. 이 요사체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예. 이 마당에서 바라보면 월악산이랑 청풍호가 발 아래 쫙 펼쳐져서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정방사는 가는 길부터 뭐 네. 터를 잡은 자리까지 해서 뭐 다 아름다운 곳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방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이 정방사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때는 물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가 올 때. 네, 그렇죠. 비가 올 때도 굉장히 좋지만 네. 해 뜰 무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해 뜨기 전에 월악산 골짜기와 청풍호에서 물안개가 쫙 피어 올라오거든요. 네. 네. 이 물안개가 산자락을 휘 감았다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아름다운데 왜 그 혹시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네. 물안개가 막 이리저리 휙휙휙 다니는 모습 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신비로운 느낌.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처님이 손바닥으로 이 안개를 가지고 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멋있네요. 있고요. 네. 원통보전에 유구필응이라는 글씨가 편액으로 걸려 있는데요. 네. 편액이라는 게 건물에 글씨를 써서 문 위에 걸어놓은 현판 같은 걸 얘기합니다. 네. 이 유구필응이란 말은 원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응답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이 문구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원통보전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해수관음 보살 입상이 이 청풍호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요. 네. 이 청풍호도 별명이 있어요. 내륙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내륙의 바다. 예, 그만큼 넓고 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네. 정말 바다를 망불케 하는 이 청풍호를 감안한다면 해수 관음 보살 입상이 있는 것도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해수 관음 보살 입상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정방사 이렇게 둘러보고 함께 또 들을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제천을 대표하는 여행지하면 정방사도 빼놓을 수 없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곁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청풍호. 이 청풍호도 꼭 가야 합니다. 네. 1985년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조성한 인공호수예요. 네. 제천시, 충주시, 또 단양군 이렇게 세 곳의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청풍 문화재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네. 이 충주댐 건설로 청풍령 일대가 수몰됐을 때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를 옮겨놓은 곳입니다. 뭐 보물 546호인 제천 물테리 석조 열애입상을 비롯해서 금남루, 금병원 등 문화재와 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풍호를 벗어나서 제천 북쪽으로 향하면요. 의림지와 박달제 등이 있는데 이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네네. 뭐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렇죠. 무려 삼암시대에 축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807년에 세운 영호정 그리고 1948년에 건립한 경호루 수백 년 동안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 등이 이 저수지랑 어우러져서 보기가 좋습니다. 뭐 소나무 숲 사이로 연못 상책로가 나 있는데요. 마치 뭐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예, 왕산악, 박연과 함께 우리나라 국악 3대 악성이라고 불리는 우륵이 가야금을
우룩대라는 곳에서 탔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박달대도 여기에 있는데요. 박달재. 예. 네. 우리에게는 유행가 그 울고 넘는 박달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혹시 처음 시작하는 거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전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사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왜 울고 넘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와, 근데 여기 가면 사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울고 넘는지. 네. 이 조선 초에 경상도 선비인 박달이 있었는데요. 이 박달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 아랫마을에 하룻밤 묵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 집에 하필이면 아름다운 처자를 만났습니다. 하하. 그 처자의 이름이 금봉이었어요. 예. 이 박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네. 그 나중에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갔긴 했는데 네. 근데 금봉을 계속 생각하니까 공부를 못해서 결국엔 낙방을 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이 금봉은 박달을 기다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뒤늦게 박달이 돌아와서 금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목 놓아서 울었거든요. 울고 울다가 결국 금봉의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박달제 정상에 가면 박달과 금봉의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달제가 이렇게 오르기 너무 힘들어서 울고 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랑 이야기가 녹아 있었네요. 네. 또 노래 들을 때마다 기억이 날 것 같고 이 청풍호를 조금 색다르게 보는 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 청풍호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바로 백봉 전망대입니다. 이 청풍호 자드락길 6코스 괴곡 성벽길이 있는데 이 나선형으로 놓은 나무 데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네. 이 전망대 정상에 서면 청풍호와 옥순대교, 금수산과 옥순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예. 또 인근 봉양읍에 배론성지라고 있습니다. 네. 1801년 신유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거든요. 김대건 신부에 이어서 한국 천주교 두 번째 신부가 이 최양업 신부인데요. 네. 그분의 무덤이 이곳에 있고요. 이 배론이라는 말은 이곳 지형이 배 밑바닥 모양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배론이라는 지역까지 제천에 이곳저곳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경북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멀리 가네요. 이곳에 농양종택이라는 곳이 있는데 청량산과 낙동강이 어우러지는 풍광이 정말 동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비가 좀 내리는 날에 금상첨화인데요. 구름이 청량산에 딱 내려앉거든요. 예. 그럼 이 산줄기가 꼭 수묵화처럼 잿빛 그림을 그려냅니다. 또 거대한 낙동강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 청각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이 농암 종택은 이 농암 이연보 선생의 집입니다. 네. 이 조선 중기 때 문신이자 시조 작가였는데요. 조선 시대 때 여러 문인이 있지만 이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인 분 중 한 명입니다. 네. 어부가 농암가 그리고 생일가 등의 작품을 남겼죠. 예. 이 사실 농암 종택은 도산서원 앞에 분천마을에 있었거든요. 네. 1976년 안동댐 건설 때문에 그때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 농암 선생의 17대 손인 이성원 씨가 이곳에 터를 잡았고요. 예. 무려 한 10여 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종택과 사당 그리고 금구당, 분강서원 등 이 문화재를 한데 모았습니다. 네, 그곳을 잘 배치해서 이 지금의 농암 종택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안동의 어느 고택도 집안을 잘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농암 종택이 처음으로 이 대중에게 종택을 개방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일반인도 하룻밤 잘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숙박 시설을 제공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야,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 안동의 이런 여러 종택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곳이 또 농암 종택이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종택 곳곳이? 네, 이 종택을 좀 더 살펴보면 금구당이라고 해서 이 농암전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별채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나오면 이 농암 선생을 모신 분강서원이 있고요. 네. 좀 더 강변으로 가면 건물 두 채가 보이는데 앞에 있는 A일당은 구순이 넘은 부친을 위해 농암이 지은 건물이고요. 예. 이 부친이 늙어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A일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도 예쁘네요. 네. 이 농암 선생은 부친을 포함한 이 어르신
노인분 9분을 모시고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해드렸다고 해요. 재롱을 부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 에일당 뒤에는 또 강각이라고 자리하는데 네. 이 강각에 오르면 세찬 물소리와 함께 낙동강과 벽려남이 펼쳐집니다. 예. 이 강강 앞에서 강물은 여우를 만나거든요. 이 물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물소리를 듣는 수성각이란 이름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마루에 놓인 의자에 앉으면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강각에서 강변으로 내려오면 퇴계 오솔길이라고 예던길이 이어집니다. 네.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집에서 청량산 갈 때 걷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동안 낙동강을 따라서 오붓하게 길이 이어지고요. 네. 한 15분쯤 걷다 보면 공룡 발자국 그 안내판이 나오거든요. 오. 여기서 발길을 돌리면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퇴계 오솔길이라고 해서 설마 그 퇴계 선생님이신가 했더니 맞네요. 네, 이 퇴계 이황 선생이 걸었던 길이라고 하니까 이 길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으로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녁이 돼요. 네. 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수묵화가 쫙 전면에 펼쳐지는데요. 물론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왔던 날에 한해서 좀 펼쳐집니다. 네. 이 농암 선생이 나고 자랐다는 궁구당 앞 마당이 딱 그거 보기 좋은 그런 곳인데 예. 땅거미가 쫙 내려앉거든요. 이 청량산이 이 서서히 검게 변하고 또 구름도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마치 뭐 영화 속에서 이 블랙홀에 그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궁구당 마루에도 한번 누워볼 만한데요. 별도 잘 보이고 또 특히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참 좋은데 네. 개울물 소리와 함께 안동의 소쩍새 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잘 들립니다. 예. 정말 소쩍소쩍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 예. 네. 또 약간 휘파람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요. 네. 이 새는 호랑 집박이 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 소리도 꼭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쩍새와 호랑 집박이 새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 새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지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이 도심에서는 좀처럼 접할 수 없는 풍경이니까 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에서 오늘은 비가 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여행지 2곳 살펴봤습니다. 충북 제천 정방사, 또 경북 안동 농암 종택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